그걸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12장 궤양. 나이가 70인데 100% 주식 갖고 있으면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놀란 게 뭐냐면요. 벌써 저희가 9개월 만인가요? 와, 그렇죠.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작년 9월. 예.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우리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네. 뭐 물론 시장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코인류는 거의 뭐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고 예, 주식도 그냥 뭐 비처럼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뭐 주가 폭락 이런 것도 대표님은 수십 번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1973년 9월부터니까 지금 만 49년 됐고 이제 50년 곧 들어서는데 네. 그 사이에 뭐 수없이 이렇게 주식 붐이 있었고 또 떨어져서 손해보고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최근 한 20년 동안 단기 시황 예측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네네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는데 네. 요번 그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동향을 보면은 옛날과 달라진 게 뭐 거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자괴감이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투자의 자세일까요? 네.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바뀌어질까,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네. 주식 투자자의 어떤 행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막 흔들릴 때 막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도 보면요. 우리 다 복기를 해보면은, 2020년 3월이었나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절반 수준으로,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1,400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다 사람들이 넋을 놓고 있는데 주가가 또 살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년 후 2021년 7월에 보니까 3,300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보니까 2,300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크에서 한 30%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을 산 분들의 한 60% 정도가 2,900대에서 3,300대에 사셨다고 어느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분석한 걸 자료를 보니까 뭐냐면은 다 뭐 1,400대 샀다거나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 피크 수준에서 샀기 때문에 비쌀 때 아마 비쌀 때 다 사셨. 그게 이제 붐일 때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손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개미 투자자라 해야 되나요?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특히 많이 떨어졌다고 신문에 나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산 종목일수록 낙폭이 더 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테슬라니 미국 주식 샀는데 그것도 잘 되질 않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보면은 요즘 어두운 이야기뿐이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뭐 금리는 더 오른다고 그러지, 뭐 불황이 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손절매하고 나갈 가능성도 매우 크죠. 그런 게 옛날에 했던, 그러니까 약간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패턴은 또 역시 반복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잠깐 단기 주가 예측은 이제 뭐 당연히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증권사 리서치 센터 보고서도 되게 좀 예, 밀접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공부하기는 되게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자기 본업이 있는 예. 일반 그 투자자분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뭐랄까 전업 투자자라든지 예. 애널리스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그걸 보고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네. 린치 같이 그 상당히 전설적인 투자가라고 하는 분들의 뭐냐면은 다들 단기 시황 전망은 불가능하다. 그 말을 많이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또 그걸 예측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다가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얼마나 그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하는가 봤더니요. 예, 2020년 통계니까 조금 한 1, 2년 지난 건데 네. 그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1600%다. 그러니까 16회전을 시키고 있다. 1년에.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예. 16억 원어치 거래를 한다는 거래를 뜻이죠.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20대 남성 투자자의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적인 그 운용사들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회전율이 20-30%니까 예.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봤더니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시는 분이면 예. 1년에 예, 68억 원어치 거래를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와. 결국 이게 회전이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그런 식의 초단기 매매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가 첫째가 문제고 예.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직장인으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50년 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쫓겨가지고 사고팔고 해서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돌리려고 해놓으면 꿈에도 그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회사에 나와서 넋 놓고 있으면은 회사에서 잘리죠. 그러니까 일에서도 성공 못하고. 본인의 일에 집중을 못하죠. 못하죠. 예. 누가 되든.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1970년대에 같이 입사해서 업계 동료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가 돈을 재테크해서 벌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재테크도 못하면서 또 일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네. 결국 그런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네, 네. 일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긴데 네. 지금 이번 동학개미 투자자 붐이 있는 동안에 유행했던 말이 돈에도 일을 시키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돈에만 일을 시키자. 네,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이거든요. 네. 그 일에서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근데 일에서 성공을 못하게 되면은 뭐 돈을 좀 일해서 재테크해서 돈을 좀 얼마 벌어봤자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2020년, 21년 초까지 그랬죠. 예, 젊은 예. 사람들이 그냥 노동의 가치를 그냥 네. 되게 좀 열등하게 봤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의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미국도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와 똑같았어요. 1980년대. 80년대까지는. 네. 예를 들어서요. 피델리티라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1977년 5월부터 네. 1990년 5월까지 네. 만 13년 동안 한 펀드를 쭉 안 잘리고 운용해온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잖아요. 월가의 영웅. 예. 예. 피터 린치라는 그러니까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 사람이 13년 동안 운용하면서 수익률을 봤더니 13년 동안에 2700% 수익을 냈더라고요. 예. 누적 2700%. 그리고 이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29%.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29%씩 수익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3년 동안에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손실을 봤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13년 동안에 2700%. 네. 연평균 수익률이 29%. 그러면 당연히 이익 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절반이 손실을 봤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네.
2,700% 오르더라도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수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요즘 요 한 3년 동안에 우리 그랬던 것처럼 네. 뭐 한 몇십 퍼센트 상승했다가 다시 몇십 퍼센트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네. 그거를 13년 동안은 해서 계속 꾸준히 운영을 했더니 2,700%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제일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은 요번 우리 국면에서 볼 때 한 3,000 고무렵에 2,900에서 3,300 사이에서 대부분이 샀잖아요. 올라가면 들어오고. 네, 그때 샀고 한 2년쯤 지났는데 지금 2,300포인트 30% 떨어지니까 참다 못해서 아이 나쁜 놈들 하고는 팔고 나가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성향이라는 아예 거죠. 실력 없는 놈들이 이러면서 팔고 떠나고. 네. 그러면서 수익을 못 내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 전망에 쫓겨서 사타 팔았다에서는 벌 수가 없는구나. 그래서 이 투자의 원칙,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계속 시켜가지고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런데 뭐 보통 지금 이런 말은 벌써 외국 책에도 나오고 국내 책에도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얘기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식상해가지고 또 그 얘기. 저도 이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얘기를 하면은요, 덧붙어나는 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돼요?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왔지. 그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내가 수십 번 들은 얘기인데 또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냥 강의가 김이 새버리거든요. 네, 사람들이 제일 또 그걸 실천하기를 제일 어려워하죠. 그리고 또 되게 그렇게 손해본 사람이 와서 단기 처방을 바라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짜증나죠. 그럼 꺼버리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리가 이 정도로 낮을 때는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꼭 낸다는 거 아니죠? 있는 투자 상품에 운용해야만이 그 노후 자금을 형성할 수 있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그 간단한 원칙인데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식으로 통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체험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업계에 입문해가지고 만 49년 동안 보면은 옛날에 했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축적되지 않는 거죠. 투자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스크가 따르는 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갖고 노후 자금을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투자 문화의 상식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루하지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실천을 하기 시작해야지 이게 투자 문화가 제대로 된 건데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듣지만은 당장은 그 말이 와닿지 않고 바빠 죽겠는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또 매일 눈만 뜨면 유튜버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 정석이라는 건 사실 지루하고 어렵죠. 정석이라는 게 특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정석이 지킬 수 있도록 나왔던 그 운용 대상 자금이 뭐였냐면, 퇴직연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미국의 직장인들은 내가 회사에 입사할 때 이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보고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때 퇴직연금이 있는지 없는지 합격이 문제지 그런 거 따져봅니까? 그리고 미국의 또 경우에는 우리는 뭡니까? 옛날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그런 돈을 주는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알아서 어딘가에 쌓이고 있겠지.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의 그 많은 직장인들은 우선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입사를 했고 또 회사가 자동적으로 쌓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0만 원어치를 퇴직연금을 불입을 하면 그 매칭이라고 그러죠. 회사에서 거기에 매칭해서 50%, 500%, 50%면 500만 원, 100%면 1,000만 원을 회사에서 또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장인들은 이 입사하자마자 그 퇴직연금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운용해야지
내 노후가 행복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간이 또 20년, 30년 장기 기간이기 때문에 또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를 배워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뭡니까? 하나의 도구? 그런 자금이 있는데 네. 그거는 주인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신용거래 뭐 이런 거 B2 해서 구워가지고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한쪽에서 하고 있고 정작이 중요한 내 노후자금 마련 수단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죠. 퇴직연금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있고 미국의 직장인처럼 퇴직연금 100만자가 나올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노력을 할 하겠죠. 텐데. 그리고 또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퇴직연금을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이 그 가입자 책임형인 DC형으로 바뀔 때는 네. 운영의 책임이 회사에서 가입자한테 넘어가죠. 넘어갔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가입자한테 전가시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들고 열심히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알아서 해. 그러고 끝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투자 문화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상식적인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참 어려운 거예요. 화끈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조회수가 안 오르고.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거죠. 시장 폭락이 옵니다. 지금은 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네. 뭐 지금 사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지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주식 투자에는 장기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두 가지 리스크요.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잘 방어해야지 예.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데 네. 그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 그걸 마켓 리스크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우량주식, 네. 저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재작년 초에 그 코로나 사태로 폭락할 때, 9.11 테러로 폭락할 때, 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이렇게 폭락할 때 피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생길지를 모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불측의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언제 생길지 그 상황이 6개월 후에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2년 후에 끝날지는 모른다. 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고 저평가된 주식이라면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게 끝나는 상황이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인 기간으로 5년, 3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하시는 거는 예.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예. 하지만 언젠가는 끝난다. 그렇죠. 라는 또 믿음. 좋은 걸 갖고 있다면. 예, 예, 예. 예. 그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도 수시로 점검해 봐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잘못 골랐다 싶으면은 6개월 전에 샀다가 6개월 지났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라도 팔아야죠. 그거는 장기 투자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죠. 아,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예. 무조건 사서 모아라라는 표현을 예. 아무 주식이나 사서 모아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네. 기업이 막 쇠락해가고 이런 네. 기업을 장기 네. 투자했다가는 예. 거의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량주 예. 정말 분석을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우량 주식이고 저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불측의 사태를 만나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게 또 언제 끝날지는 6개월 흘지 1년 흘지 2년 흘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네. 그 시장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로 방어를 하는 거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예. 그 불량 주식 예. 소위 말하는 똥주 갖고 있으면은 안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네, 네. 개별 그래서 종목 리스크. 좋은 종목을 고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하고 기업 방문하고 또 전문가 도움도 받고 유튜브에 그런 좋은 많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업 분석도 많이 그걸 들어볼 하고. 때마다 야, 참 어떻게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는가. 그럴 정도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활용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거의 엔간한 네. 유튜버들이 그 회사 사장님보다 그 회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예측을 미래를 사장보다 더 잘 예측을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하.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분산이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네.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아. 그러면은 그 석유값이 오르면은 그쵸. 그 운항 비용이 비싸니까 항공주는 떨어지겠죠. 안 좋고. 근데 석유주는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아, 상호 보완.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10종목, 20종목을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바로 분산 투자의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이 얘기를 하면 짜증내지만은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실패를 안 하는데 네. 분산 투자의 방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분산 투자에도 세 가지가 세 있다.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은 이 종목 분산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 이런 건 보완되는 종목을 한 5개, 10종목 사는 게 첫째 종목 분산이고 네. 두 번째는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나이가 70인데 100% 주식 갖고 있으면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나이에 맞는 그 리스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만을 내가 70대거든요. 네. 100에서 70을 빼면 30%만 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가지세요. 예. 그게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거든요. 그렇죠. 젊은 분들은 아직도 장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0대다. 100에서 30은 70 남으니까 70% 정도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고 30%는 좀 채권형 펀드, CMA 같은 안정적인 데 넣으세요. 네. 이게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분산. 정은이 투자가 바로 시간 분산 투자죠. 그렇죠. 시간을 분산.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직장인들은 목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뭐냐면 시간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가 있거든요. 그 적립식 투자의 마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저는 사실 20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측이 아니고 네. 이 당연한 얘기를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듣고 실천해 주실 수 있을까? 그게 밥만 먹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람됩니다만은 교회 목사님들은 5,000년 전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네. 이번 주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훌륭한 설교가 뭐냐? 예화나 사례 같은 걸 잘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네. 그걸 실천하도록 만드는 게 훌륭한 설교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투자 교육이라는 것도 보면은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예측하는 분들은 따로 있으니까 예. 그 지금 말하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어떻게 하면 경청을 해서 이분들이 들어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실천할 수 있을까? 예. 그 노력이 저는 좀 투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게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걸로 안 되면 퇴직연금과 같은 그런 상품을 예. 아예 그냥 월급에서 떼어나가도록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앞으로 대세가 뭐냐면 그 투자형, 그 자기 책임형, 네. 소위 DC형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이게 20년, 30년 자금이니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네. 내일 모레 쓸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직장인들은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투자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퇴직연금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펀드 투자의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당신은 펀드 투자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조사를 보니까 63%가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펀드 투자의 원칙, 장기 투자의 이거는 가능한 자금이니까. 네. 그걸 깨닫고 나서 다른 자금도 그 방법을 써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은 저쪽에서 따로 놀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신용거래나 B2로 또 투자를 하고 그것도 샀다 팔았다 이거 하고. 네. 그런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저는 그 투자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뭔가 빨리빨리 문화, 빨리 네. 돈 벌고 싶고 네.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었으면 네. 좋겠고. 네. 제가 지난번 그 9월에 뵀을 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마다 단기로 소위 그 일본말 써서 적은데 단기로 쇼부 보고 싶다. 그런 분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화끈하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먹고 사는 데 쓰는 생계형 주머니, 예. 그건 예금에 넣어놓는 그렇죠, 저축 주머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장기 분산주를 원치는 거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주머니. 그렇죠. 그건 투자 상품을 가지고 어디 원칙을 지키면서 하라. 네. 근데 단기로 뭐가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거는 트레이딩 주머니. 네. 트레이딩 주머니로 활용하십시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그거는 그 트레이딩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예요. 작게. 예.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자산 형성 주머니, 가장 소중한 주머니는 없고 트레이딩 주머니와 이 생계형 저축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산 형성 주머니가 필수 주머니고 네. 트레이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희 집의 경우에는 저는 트레이딩 주머니는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합니까? 네. 그 저희 집사람은 고스톱을 좋아하니까 그 제가 한도만 정해주고 네네네. 알아서 하세요. 예. 그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또 그런 사람마다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자금은 트레이딩 주머니로 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노후 자금은 자산 형성 주머니. 그게 제 일이 뭐냐면 퇴직연금. 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시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1980년대까지는 예. 미국도. 미국의 투자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제도가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간접 투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지금 퇴직연금이 시장이 뭐 250조 이렇게 커가고 있고요. 예. 그 가입자들도 상용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투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 네. 강창희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예. 부동산만 너무 믿지 마라. 예. 대한민국 가계 자산이 너무 부동산 쪽에 치중되어 있다. 네. 이야기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네.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요, 지금 시장은? 저는 예. 그러니까 제목을 붙인다면은 예. 부동산 불패 신화의 그 한일 비교. 예.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그 재작년 여름에 네.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그러니까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했습니다. 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6억이 넘는 거죠. 네. 그런데요,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프랑스가 네. 52만 1천 달러. 우리보다 적네요? 적어요. 더 놀란 게 일본이 네. 48만 6천 달러. 오.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네네네.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 순자산이 더 많다. 순자산이 더 많다. 부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이건 이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그걸 보고 한국은행 발표니까 거짓말은 아니겠는데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보고 놀랬는데 문제가 뭐 어디에 있냐. 예.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나누어 봤더니, 네네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비중이 78%고, 아. 이게 2019년 기준이니까 2년 지났으, 2년 넘었으니까 네. 지금은 훨씬 더 커졌는지도 모르죠. 비율이. 그렇죠. 비중이. 20년, 21년 많이 네. 들어갔으니까 또. 78%고, 금융자산이 22%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가 금융자산이고 30%가 부동산이에요. 네네네. 이거 반대. 반대네요. 예, 우리나라하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네네. 이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지요. 네. 뭐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네네네. 또 그냥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웃나라 일본의 몇십 년 지나온 걸 보니까 혹시 일본과 같은 부동산 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지금 일본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값이 높은 나라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놀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요. 남한만 예.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약. 예. 그리고 일본 땅이 저기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열도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4배 가까이 되네. 간단히 말하면 남한 땅의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4분의 1. 네. 2019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파는 돈을 네. 일본 땅 다 파는 돈으로 나눠봤더니 네.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일본 땅 3평 팔아야지 아. 우리나라 땅 한 평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도요. 네.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들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동경 시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네. 일본은 아직도 왕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오다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지오다쿠 하나만 팔면 캐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으면 캐나다 땅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8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80 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네, 80년대. 얼마나 비싼지. 네. 그때 그 일본의 땅 파는 전체 그 금액이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절반 정도로. 네. 그랬는데 그 땅보다 우리나라가 좀 비싸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값이 비싼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78%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본도 제가 도쿄에서 근무할 때 60%가 부동산이었어요. 예. 그게 지금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가계자산에서의 비중이. 가계자 비중이 부동산 절반으로 줄어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줄어든 이유를 제가 몇 개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요, 이유. 예.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집값,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네. 계속 떨어졌어요. 네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면 일본의 3대 도시, 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네. 이 3대 도시의 택지를 네. 지수를요, 82년을 100으로 볼 때, 네. 80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가 1991년이에요. 버블의 피크가. 91년도. 예. 91년에 290까지 올랐다가, 네. 그게 2012년에는 102까지 떨어졌어요. 292, 102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언제까지냐면 2020년까지 120까지 올랐어요. 네. 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에 한 20%도 올랐나? 예. 반등은. 근데 했네요. 코로나 사태로 네. 관광객이 또 안 오니까 아. 다시 떨어진다고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본 일이 있어요. 이게. 네. 예, 그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아. 그게 첫째 이유고요. 네네네. 떨어진 게. 예. 두 번째 이유는 그 첫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거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인식이. 특히 집에 대한 생각. 집에 대한. 예, 주택에 관한 생각. 뭐 투자의 용도에서.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네. 내가 집이 없어. 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이 있어. 네.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수리해야지, 세금 내야지. 아이,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빌려 살고 네. 이 돈은 딴 데 활용할까?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분위기를 본다면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 네. 그러면 눈 감고 빌려서 집 사지요. 다들 그렇지. 요즘 영끌영끌 하는 그렇죠,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근데 지금 일본은 뭐냐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그 이유가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았어요. 네. 그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네.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네.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소유. 그게 또 신분의 상징이고, 네. 그 출세한 사람이 큰 집, 그래도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일본도 80년대는 그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장기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애들은 없고,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집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인구 구조도 좀 영향을 이거, 미치는 다 거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내 집 마련하면서 옛날에는 부모와 같이 살았는데, 예.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요, 이 인구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 베이비붐 세대보다 영향력이 아마 2배쯤 되는 거예요. 일본의 출산율이 피크가 있을 때가 아마 4.3명이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피크일 때는 6.3명이었어요. 훨씬 더 많았네요. 예. 그 다음에 일본은 아직도 1.34명 정도거든요. 출산율이.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0.81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0.8.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데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예. 그러니까는 또 기간도 우리는 10몇 년 계속했어요. 네. 일본은 6년으로 끝났어요. 네. 근데 그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일본은.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거나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일본도 우리와 똑같이 도시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지금 오히려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이라는 거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그러는데,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91%. 91%. 네. 대부분의 나라가 도시화율이 90%에서 멈춘다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냥 가려고 있는 거야. 지금도 계속 도시로. 이제 막바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피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역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동산 비중이 일본에서 60%가 30%대까지 떨어진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투자 방식이 직접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투자가. 선진국에서는요.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이나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사가지고 세를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우리도 지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책 방향이.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간접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비중이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가 직접 임대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세 받고 사람 만나서 하고 그러질 않고 골치 아프니까 이 관리 회사를 다 이용해요. 되게 회사. 큰 회사, 대형 회사고 상장 회사들이에요. 관리 회사들이. 그렇죠. 그 회사들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30년 매월 월세를 얼마로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관리 회사한테 맡기면 세입자하고 싸울 일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 집값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유로 이게 하락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연금 받듯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신탁회사에게 돈을 받으면 되니까. 직접 그러니까 임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주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관리회사한테 맡기면 싸울 이유가 없죠. 간접 투자를 해도 싸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하락된 거예요. 다 영향 관련했지만 인식이 바뀐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화 과정이 끝난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간접 투자로 바뀌는 것도. 예. 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재산은 예.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다. 예. 땅이 최고다. 예. 부동산이 최고다. 이 예. 인식. 그래서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뭐, 이런 얘기로 다 듣는데 그건 아니고. 그죠. 네. 함부로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 요 분위기, 가끔 제가 이런 거 보면 유튜브에 댓글에 올라오는데, 저를 막 비방하는 댓글에 집 팔으라 올라오는데, 그랬다고? 정말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함부로 그 말 못하고, 다만,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네. 그 말씀만 드리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야.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평방킬로미터. 네. 땅은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수입해 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요, 네네. 이제 말씀드리는데, 땅을 그거를 수입한다는. 땅도 수입해 올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요? 예.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네네네.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네.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거는 네.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어.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순간 갔어요. 어. 그 다음에 일본이 그 경험을 끝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네. 여기 아까 저기 숫자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삼 대 도시. 예, 도쿄, 3대 도시 지수. 오사카, 나고야에 예. 1982년을 100으로 본 그 지가 지수가 네. 피크 1991년 290까지 올랐는데 네. 문제는 그 전이에요. 嗯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라고 예.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嗯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네.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네네네네. 땅값 올린 거와 똑같아요. 네.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아하. 그게 1991년이 피크였는데 버블 경기로 또 올라가지고 예.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도쿄를 팔면 미국을 다 사고 한 종로구 같은 지어닫고 하나만 팔아도 카나다를 산다고 할 때가 그때예요. 아하. 근데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요. 102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몇 년 좀 오르는가 했더니 좀 다시 올라서 또 코로나 120. 사태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아니 땅은 수입도 못 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땅값이.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아.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오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얼마나 지금 꼬시고 있습니까? 네네네. 혹시요? 유턴하라고. 예, 기업들. 혹시요? 이 기흥에 있는 이 삼성전자가 해외로 다 나가 버렸다. 그러면 기흥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네. 베트남 현지 직원이요. 2만 5천 명이, 엄청- 4천 명이 있대. 2만 4천 명. 엄청 많죠. 3년 전 통계인데. 근데 베트남의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냐면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3년 전 얘기인데 3,700달러. 10배가 넘어요. 그렇죠. 10분의 1.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예.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됩니다. 첫째, 직장을 잃죠. 그렇죠. 둘째, 막말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지역 경제가 그냥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렇죠. 자명한 거죠.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제조업 하는 기업들이 많이 땅을 사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 비중이 점점점 줄잖아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온갖 폼 다 잡고 갔지만은 결국 가면서 뭡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걸 옮겨가는 하지만 공장 거기 세우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 투자해 이거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땅을 수입하는 거예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땅의 공급이 많아지는 것처럼 예. 땅값이나 다른 부동산 가격도 그럴 떨어질 수가 수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해외 기업이 우리한테 오고 네. 또 어느 도시가 그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기업도 오고 그럼 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가구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네. 옛날에 뭐 대가족, 네, 뭐 네. 핵가족 뭐 이렇게 네. 가르쳐. 이제는 1인, 1인 2인 가구 뭐 이렇게 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노후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건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내 집에 관련해서요. 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네.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자녀들하고 혼자 되시면은 네. 같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네.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네.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러죠. 부부 간병. 간병기. 그러니까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네. 이거를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네. 그 100살 이상 된 분들, 그 나이 분들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백세인. 예,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번인가 봤더니 재작년에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러니까 신고 안 된 분도 있어서 그래. 주민등록상으로는 18,500명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100세쯤 되시면 예. 자식들이랑 같이 살지 않을까요? 왜냐면 거동이라든지 좀 옛날에는요. 예. 자식대로 살더라도 이 진한 장수,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시골에 살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 이제 장수하는 분이 많았어요. 네.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신대요. 다들 안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저는 각오하고 벌써부터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이가 76세인데. 네. 지금 현실이 백세인의 절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뭐냐.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그러는 거죠. 저도 2000년에 딸 집 보는데 집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옛날에는 사돈 내 폼도 나고 재테크도 됐는데. 네. 왜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픈가?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고 네.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네.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거 아까 가구의 개념 말씀하셨잖아요. 네.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네. 이걸 합친 비율을 봤더니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예, 예. 이게 2020년에는 60%.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10집 중에 7집은 한두 명 사는 집.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벌써 오래전에 이미. 그 1인 가구, 2인 가구 비율이 60%가 넘었어요. 이게 옛날에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고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전망, 뷰. 있는데요. 네.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그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 게 뭐냐면 그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 네. 세상 뜨고 나서 사흘 만에 발견이 됐어요. 국민 탤런트인데 네. 이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5명. 혼자 계시다가.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돌아가시고 거의 한 3주가 지나야 발견이 되는 평균적으로. 평균이니까.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자식들하고도 안 살잖아요? 예.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보세요. 젊을 때는 상관없지만은 누가 찾아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아파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일본 자료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네.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 해가지고 슬럼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 예. 네.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귀찮은 것도 있지만은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네.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네. 둘째, 저층해야 돼요. 네.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요,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위치는 좋더라도 네.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슬럼화 돼가고 있어요. 예.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했냐?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요, 일본 전체 주택수의 예.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쯤, 퍼센트 비율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한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절반 이상? 아니에요. 10%밖에 안 돼요. 지방 도시 가면요, 예. 별로 아파트 없어요. 제가요,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제가. 어느 이거 크루즈 있죠? 네. 크루즈선이 동해를 떠나가지고 저기 울라디보스토크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를 거쳐서 부산으로 오는 네. 4박 5일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강의 한번 해주면 부부를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서 탔거든요. 저 좀 데려가시죠. 그런데 일본의 그 사카이 미나토가 우리나라 동해 쪽에 면에 있는 지방 도시인데, 네. 내려서 보니까 아파트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이 일본은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네네네.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61%. 근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네. 예. 예. 저는요, 지방 도시 가면서 네.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네. 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요, 네.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가 둘만 남았거나 혼자 되면 예.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교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오히려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어요. 다들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외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게 살 거라고 다들 그러는데, 네네네. 동경노인도 서울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대요. 그래요? 그러면 일본에서도요, 나이가 들어서 부부 둘만 남았거나 혼자가 되면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네.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네. 쇼핑 가까운데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고독사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띌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교류할 수 있는, 예, 그런데 자식들도 예. 좀 찾아오기 쉬운. 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15년, 20년 고령화 사회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우리한테 일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네네네. 그거는 한번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한번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생각대로는 나이 들면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로 다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지만은 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그래서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약간 그렇게 되면 뭔가 건축의 방식이라든지 예. 주거 문화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 말씀인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는 안 바뀔까? 저는 우리나라는 바뀌면 더 화끈하게 빨리 바뀔 그렇죠. 거라고 우리나라 생각해요. 뭐든지 빨리 바뀌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뭐든지 고령화, 예를 들어 고령화의 속도가요. 네.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4배, 5배의 속도로 진행되면서 적응을 못해서 저고생을 한 거거든요. 일본이. 예. 우리나라는 일본조차를 가라. 화끈해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고령화가. 그러니까 뭐냐,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네.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미래 세대 부담도 예, 커지는 거고. 엊그저께까지 고성장 시대의 그 잔재가 남은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180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택에 관한 생각도 지금 바뀌는 조짐이 나타나는 거 하나가 예를 들면요. 그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네. 그게 10년 좀 넘게 전에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네네네. 그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이 주택 문화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살펴봤더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냐면은, 예, 한국도 원래는 이 개방된 부분과 이렇게 자기들끼리만의 그 부분이 나뉘어져 있었다 이거죠. 사랑방 같은 데 개방되어 있잖아. 사랑방 같은 거. 네. 양반댁에 보면은. 네네네. 자기 내실은 따로 있지만은. 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전부 밀실 같은 주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칸칸이. 아파트 뭐 이게 다. 네. 남한테 있고. 다. 앞집 사람이 뭐 한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게 바뀌었잖아요. 철문으로. 예, 예. 근데 그분 생각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1인 가구 시대, 고령화 시대에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판교 타운하우스를 질 때요, 그 현관 사방을 유리로 만드는 거예요. 현관을요? 예, 이거 밖에서 보일 수 있게. 그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렇게 자동차도 썬팅 진하게 하고 그렇지, 뭔가 프라이버시 되게 좀 예, 중시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분이 예. 모든 주택의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래서 분양 미달이 됐어요. 분양 미달이. 아, 미분양됐구나. 처음에는. 네네. 처음에는. 네.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예. 10년을 살아봤더니 예. 이 1인 가구 시대, 고령화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너무나 좋더라 이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마모토라는 그 설계한 사람을 10년 만에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 이게 그 기사예요. 아,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일본 사람 불러다가 이상하게 지어놨어. 네. 이랬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 개방감이 예. 개방돼서 소통하는 게 이렇게 예. 좋은 그래서 거구나. 일본에서는 보면요. 마당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요. 네. 한 3집, 4집이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한 집들이 많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니까 그래야지 이웃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 얘기가 옳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앞서가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변화가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확확 바뀌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함께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부분은. 강창희 대표님께서 많이 예. 또 강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 노후 준비. 예. 또는 뭔가 간접 경험이 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 그 간접 경험의 뜻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요거죠. 예,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건 뭐 출판사에서 붙이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40몇 년 이렇게 직장 생활 하고 나서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간접 경험을 일찍 한 거가 제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나이가 60, 70 되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한 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늦거든요. 직접 경험을 하면 이미 노후가 돼버린 돼버렸으니까.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젊은 시절의 간접 경험으로 미리 그걸 깨닫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와야 노후 준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젊은 후배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또 용기를 낸 게 뭐냐면 네. 유튜브라든지 제가 이렇게 어디 기고할 때 보면 이제 댓글에 제가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고민이 뭐냐면 노후 설계라고 하니까 노인들만 와서 들으면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네.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들어야 저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 어떻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 해서 이 책도 사실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 지금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참 조심스러워요. 제 뭐 자랑하는 거 아니까 재수없는 친구라고 할까 봐서 조심스러운데 별 말씀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12월인데요. 예. 그 어느 지상파 텔레비에서 이 퇴직한 남편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걸 소재로 토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네. 패널이 남자가 4사람, 여자가 4사람이 출연했는데요. 네. 그 MC분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7 피켓을 드는 거예요. 7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불편합니까? 그랬더니 아내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또 뭐 수발 들어야 되고 밥도 헤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일 같은 거 시키면 그냥 잘 못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남편은 왜 불편하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불편해하는 얼굴을 보면 서로 불편하고 또 집안일 좀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잘못한다고 짜증나면 저도 그런 경험이에요. 어느 날 제 집사람이 냉장고에 물이 있으니까 물 좀 꺼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주스병 다 먹고 거기다 물을 넣어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주스인 줄 알았죠. 그게 내가 물인 줄 그걸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례가 부부간에 많거든요. 네. 정말 작지만. 예, 작지만은. 네.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부들이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데 네. 저는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절대 그 자랑 아니고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대표님의 경우는 불편하지 않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나는 왜 안 불편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나는 왜 집에 있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퇴직하고 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일이 30대 깨달은 거. 저 처음에 이게 두 번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제가 1975년도에 입사 3년차 주니어였는데 도쿄 증권거래소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16%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노인 비율에 그때 노인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됐죠. 근데 보니까 그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원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뭐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죠. 다 잘 나가시나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인데 우리 돈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네.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네.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구나. 나도 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 목표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돈 많이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의식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첫 번째 경험이고요. 네. 두 번째 경험은 2000년 그 초인데요. 네. 그때 그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1947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제가 1947년생인데 제 동갑들이 베이비붐 세대 시작이에요. 되게 우리도 그랬지만 전쟁이 끝나고 2년 후부터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는 60이 정년이니까 네. 앞두고 한 몇 년 전부터 노설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20권을 다 사다가 봤는데 유난히도 퇴직하고 나서도 남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 그걸 유난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까 부부 사이가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본은 더해요. 왜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일본 그 부인들이 싹싹하고 일본 여성들이 싹싹하니까 그 음식은 뭐 중국 음식이 최고고 이 집은 어느 나라 거고 마누라는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 말. 예, 예. 그 일본에 이 가정주부 중에요. 네.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증세가 뭐냐면은 남편 자택. 우울증, 네.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12장 궤양, 키친 드링커가 뭐냐면은 그 가정주부가 주방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런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우리는. 네네네. 예. 네네. 근데 그게 이런 병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압이 부자라에서 부, 네. 그리고 원인이 된다 해서 부원병이라고 그래요. 네. 남편 스트레스 증후군 또는 부원병. 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사람이 네네네. 은퇴 남편 유쾌하게 길들이기 이런 체계를 그런 게 다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네. 이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네. 이 한 30년 정도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분단된 세계가 살다가 이제 합쳐지는. 살다 다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한 30년간 애들 학교 가고 예. 남편은 출근하고 네. 자기는 설거지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거기 혼자 앉아서 이제 혼자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죠. 친구들도 만나고 시간 보내고 예. 거기에 숙달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단된 세계에 살던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관이 이제 충돌하는 네. 거네요. 근데 미국은요, 예. 커플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커플 문화요? 그러니까 뭐냐, 출장 갈 때도 마누라 허락받아야 되고, 네네네.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이건 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젊을 때부터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때 생기지,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은 이런 분단된 세계에 살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면서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처방은 뭐냐? 하여튼 남편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뭔가 자기 나가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미리 깨달은 거예요. 네네네. 이거를. 왜냐? 간접적인, 일본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 들어야 돼요. 꼭 예, 들어야겠다. 이 책을 쓴 거죠. 평생 현역을 그래도 이제 대표님처럼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좀 공통점 같은 거 좀 공통점이 알려주세요. 뭐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요. 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네.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퇴직한 사람들, 예, 퇴직한 예. 사람들 대상으로. 네.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오. 그 심사하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이상 다 받는다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읽은 105편의 수기 중에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니까 좀 상당히 고공무원 한 분이죠. 네. 이분은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신나게 놀아야지. 놀아봤대요. 네.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예.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끌고 이제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네.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나이 좀 적은 노인이 나이 많은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그게 이제 면접에서 붙어서 갔어요. 예.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일을 하는데 예.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네.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그분들 입장에서 여든 어르신에게 예수는 이제 애들 영재지. 예. 이분이 싹싹하고 또 시골에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예.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네.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노인들이 화가 나면은.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니까. 그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소문 듣고 딴 데서 오는 사람이 많대요. 원체 잘하니까, 싹싹하게 잘하니까. 그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네네네.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좋죠.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게 네.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갈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돈보다도 예. 그죠.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평생 현역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브랜드, 왜냐면 일을 하려고 하면요. 네. 요즘같이 청년 시절이 넘쳐나는 시대에 네. 젊은 사람들 일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드렛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때는 체면을 버려놓고 허드렛 일을 하는 관계가 없고 예. 더 좋은 방법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가 하기 힘든 것들. 젊은 세대 일이 아닌 거. 네. 제가 이 노후 설계는 젊은 사람들이 하면 말빨이 안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30대, 40대, 50대 그때 이런 거를 간접 경험으로 깨닫고 그 이런 뭔가 일을 하면서 저는 회사 일의 연장선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 자산운용사 대표 하다가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샀다 팔았다 단기 시황에 쫓겨서 하면 안 되는구나. 그쵸. 이분들을 그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제가 사장하면서도 이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 교육을 한 거예요. 네. 미국, 일본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이 노후 설계 교육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이 미래 직업하고도 연관시켜서 남이 하는 일을 약간 이 방법을 바꿔가지고 일을 하면은 회사 내에서 오래 할 수 있고 네. 또 일을 갖고 나가서 저 1인 연구소 만들어서 한 2년 가까이 한 일도 있거든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또 트러스턴에서 들어와서 하라고 그래서 트러스턴에 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30대, 40대, 50대부터 그런 문제의식하고 준비를 하면 회사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준비도 할 수 있다. 내가 60대에 할 수 있는 일, 70대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요. 창직의 시대로 오잖아요. 창직의 시대. 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그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정리 컨설턴트. 창직한 사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중학교 때 독방을 처음으로 쓰게 됐대요. 네. 그 조그만 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의 정리 이런 책을 읽게 되고
정리 컨설턴트 일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런 일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 그리고 누군가가 하여튼 퇴직한 뒤에는 단돈 1,000만 원을 주든 돈을 나한테 주는다면 어느 기업에서 예. 그 기업에 대해서 나는 뭘 해줄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거가 장기야, 주특기야. 네. 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지만은요, 저쪽에서 그 강사로 저를 부르는데 수많은 강사 중에서 왜 불렀을까? 그럴 때 이런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와서 해주세요. 그런 남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예. 우리가 돈이 아쉬워서 네. 어떻게 체면을 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취미로 일을 했는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럼. 예. 근데 처음부터요, 돈도 생기고, 네. 취미도 맞고, 예. 보람도 있고, 남보기도 그럴듯하고, 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 또 회사에서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그 자기 철학이랄까요? 자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생 하는 데는. 자기 만족. 예. 또 자존감도 높이고. 예. 수입이 있다면 뭐 부수입 정도. 예. 부부의 트러블도 없어지고. 그게 또 크죠. 네. 맞습니다. 요거를 네. 직접 경험한다라는 건 본인이 60, 70 됐어요. 돼서 후회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 강창희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간접 경험,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 30년 전에 미리 경험하는 거, 요것도 행운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 해외 사무소장이 뉴욕, 런던, 도쿄인데요. 예. 저는 영어를 못해서 도쿄로 갔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거기서 그 우리보다 20년 앞서가는 고령사회를 본 거가 큰 도움이 되고, 네. 그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사례, 우리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좀 몇 년 빠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네. 이런 거를 보고 제가 간접 경험을 해서 제가 약간씩 의식하고 준비했던 게, 저 대단히 참 외람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했던 간접 경험을 제 후배들한테 좀 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항상 강창희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네.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에서도 이렇게 연금 포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죠. 꼭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것 같고, 항상 정말 귀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네. 고맙습니다. 네.